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실거주 용어를 재정립하자, 또 똘똘한 한 채는 심각한 문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 나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 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 일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리거든요. 네, 실거주에 대한 개념 정립 얘기도 했고요.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다. 주거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은 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오신 고종환 소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똘똘한 한 채가 심각한 문제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그 똘똘한 한 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이제 규제 정책, 그러니까 다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거주도 하고 또 앞으로 또 자산 가치도 있는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예. 이 똘똘한 한 채가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하나의 그 주거의 트렌드의 메가 트렌드라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심권에,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도심권에 입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교육이나 교통이나 이런 환경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양극화가 됩니다. 네. 가격이. 예. 그러니까 수요의 차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양극화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탄생한 게 사실은 똘똘한 한 채도 규제, 다주택 규제의 부산물이다, 부작용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그 대통령께서 발언 중에 사는 곳과 사는 것 이런 얘기합니다. 주택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사들인다, 구매한다 네. 이게 아니고 네. 거주하는 곳이다. 그렇죠. 이제 예. 구윤철 부총리께서도 앞에 토론할 때 그런 걸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예.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의식주라고 그래서 주택은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히 사는 곳이죠. 그러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입장에서 보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80%가 대출에 의존하거든요. 그리고 집값의 대개 40%는 대출을 받아요. 지금도 LTV가 이제 40%잖아요. 네. 규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자보다도 집값이 안 오른다면 이거야말로 낭패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쩌면 저는 현명한 선택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거다. 네. 결국은 이자보다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을 선택하는 거. 그건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 두 가지가 딱 맞아진 게 똘똘한 한 채의 탄생 배경이고 여기다가 다시 다주택자까지 구제를 하니까 이걸 피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가 탄생했다라고 근데 이게 볼 수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갖고 싶은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속성일 욕망이, 텐데. 주거 예. 욕망이고 자산의 욕망이죠. 근데 그걸 다투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똘똘한 한 그렇게- 채는 갖고 있어도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이분법이죠. 예. 주택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 기능이 있고 집 한 채가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게 75%거든요. 그래서 집 한 채가 자기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네. 그리고 또 집 한 채를 잘 가져야 우리나라는 주택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 일석삼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부동산 교과서에 나오는 정석 이론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요,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금융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냐. 사실 그렇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거용이라기보다는 투자 투기를 위해서 금융을 활용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사실 피해를 보게 되죠. 바람직하냐. 소위 전세를 쉽게 해준다고,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겁니다. 전세는 너무 쉬우니까 그럼 집값이 또 오르거든요. 급기야는 집값 100%의 전세를 얻는 경우도 100% 보증을 해주거나 대출을 하니까 사기가 생겨난 거예요. 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건 알겠는데요. 규제 완화를 좀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데 대출 규제 강화를 더 강조하고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이 대출 규제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이제 이번 부동산 대토론을 열게 된 배경이 지금 서울 집값이 오늘 기준 76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셋값도 같이 올랐고요. 76조는 1년에 52주니까 1년 5개월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거르지 않고 신압으로 올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점점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에 멀어지게 되면 외곽 지역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수도권 밖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매매 전세 가격 상승이 월세로 전환율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세 가지를 목표로 했어요. 핵심 키워드가 일단 세제, 주택 공급, 그리고 금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실소유자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 대토론에 있기 전 14일부터 사전에 이제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한 6천여 건 모였는데요. 여기 절반 이상이 대출 관련이에요. 실수요자들의 20, 30대 대출 관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였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폭등의 주범으로 꼽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무제한으로 풀어놨던 전세 대출이 전세값만이 아니라 과도한 공적 보증으로 인해서 매매가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전세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 건 맞지만 집값 상승기에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란이 이제 투기를 키우는 거품을 키우는 역할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무주택자의 경우,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게 기존적으로 이제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살다가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내가 자가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런 주거의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전세 대출 제한을 엄격하게 하되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청년이라든가 무주택자들 그리고 신혼 부부들이거든요. 이들한테는 핀셋으로 오히려 전세 대출을 좀 더 허용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핀셋 정책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토론회에는 뭐 고종환 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전문가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던 분 네, 손 말씀. 드시고 순서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아니 그 전해 말씀을 드릴 이만 하세요. 네. 말씀하실 수 마이크 있습니다. 전해 드릴 테니까 네. 소개해 주시고 발언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무례하게 대통령께서 괜찮아요, 계신데 괜찮아요. 이 기회가 아니면 대통령도 오래간만에 뵙는 네, 것 같고요. 예, 우선 그 시장 흐름은 트리플 강세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가 오르는데 최근의 시장은 전세가 무섭게 오릅니다. 이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행정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 뭐 어떤 순차적으로 하는데 병행 진행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KBS 경제소 진행하는 동의는 안 최부신이라고 합니다. 되던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어느 대책을 보더라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 분양은 있지만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네, 면전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쓴소리 쏟아냈는데 어느 대책을 봐도 민간 임대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고종환 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공급 부족부터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는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우선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많습니다. 우선 그런데 우리나라만에 있는 이제 전세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앞서 이제 이인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 집 마련하는 사다리, 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세 대출을 받으면 사실은 그 우리 주거비 부담 면에서는 월세가 가장 주거 부담이 높은 걸로 나타나요. 네. 네, 그리고 전세 그다음에 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전세 대출을 조이게 되면 월세로 월세 난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는 하나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전세와 매매와의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그게 주안점이었는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죠. 금리와 집값은 반대로 움직인다든지 유동성이 많아서 또 집값이 움직인다든지. 근데 지금 집값이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가 먼저 올라요.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된다는 원리가 부동산 교과서에 그대로 있어요. 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전세가 무섭게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공급 외에 부족 외에 달리 설명이 어려워요. 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공사비 뭐 이런 걸 설명하기가 정책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네. 그래서 좀 요점을 말씀드리면 결국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전세가 오르면 선행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월세와 매매는 당연히 따라 올라요.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3종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오늘 발언 내용의 그 중점은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전세를 잡으려고 하면 예. 오직 공급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공급 확대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 오늘 세 개의 영역이었잖아요. 공급 문제, 세금 문제, 금융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규제의 역설이라고 그래서 일시적인 안정만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이런 현상이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우리는 보았지 않냐.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급이 절대적으로 지금은 필요하고 네. 공급 적적이 확실해야 말하자면 세금이나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 그런 뜻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세 3배 언급을 또 하기도 했는데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항이 있더라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단계적인 인상 방안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다수 의견을 따르겠다. 국민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궁금했던 것은 대통령의 근저당 문제가 오늘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저는 내내 기다렸는데요. 뭐 안 궁금해서 그러셨던 걸까요? 근데 대토론회 홈페이지에는 댓글들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기자분들이 좀 적고 이 전문가분들, 이제 유튜버분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다소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청와대 입장에서도 충분히 홍보할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은 논란을 낳고 있어서 해명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건 빠졌습니다.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과연 일반인도 이렇게 사금융, 셀프 금융을 통해서 강남 매도인의 금융을 통해서 집값의 60%까지 17억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냐? 이건 자금 출처에서 당장 안 됩니다. 안 돼요? 세무조사가 들어옵니다. 예. 아니 거기에 지금 집값의 60%는 대출이 불가능하고요. 현재 기준 분당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7억 7천만 원, 물론 이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선도지구였기 때문에 특수성이 좀 있어요. 이날 계약하고 10월 이전에 잔금을 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새 집을 못 받을 수 있는 매수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매수자의 편의를 제공해서 어쨌든 뭐 석 달 정도 이자까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17억 7천만 원 지금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최고 상한이 7.5%입니다. 예. 이걸 가장 낮은 연 4.6%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월 500만 원이 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네. 석 달이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10월까지 잔금 지금 못 판 집을 파는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이 이제 근저당을 설정을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지금 추구하는 게 강력한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매수자가 금융에
금융의 어떤 편의를 제공했다라는 것처럼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논란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좀 자세히 잠시 뒤에 좀 짚어볼까 했는데 예, 원장님 말씀. 네. 그러니까 이조 소장님 말씀에 이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저는 또 부동산 현장에 있고 예. 우선 이런 현상에 이런 일들이 극히 이례적입니다. 근저당 설정하면서 매수인의 그러니까 집주인 대출을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목적이 뭐예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 이걸 차단하겠다. 이걸 투기성이라고 앞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 계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든 어떤 돈이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그 행위가 거주성이 아니라 네. 투기성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세 대출마저도 투기에 좀 활용되고 있다.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없는 앞서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건 분명하고요. 네. 두 번째는 불법은 아니지만 네. 결국은 공급용에 우리가 공급용과 사금용을 나눌 수 있는데 결국 공급용의 그 규제를 대출 규제를 한다는 그런 그 의심을 들게 할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타나는 게 지금 많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집주인이 집이 안 팔리면 자기가 대출해 줄 테니까 예. 그것도 매물 중에 집주인 대출 붙여가지고 올리는 매물들이 이제 좀 그런 있대요. 것들이 어쩌면 유행이 될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18억에 팔아야 되는데 네. 내가 대출을 해줄게. 그러니까 자금력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이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15억 이하는 6억, 25억이 넘어가면 2억밖에 안 해주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편법이 될 수도 있겠다. 또 누군가에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상은 앞으로 좋지가 않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우리 대출의 사금융이 대유행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근저당 문제가 온라인 상에서는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